연합 인포맥스의 배수연 뉴욕 특파원을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배수연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네. 저희 또 한 주 동안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지역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계속되고 있고 이게 또 증시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가 되는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의 발언이 시장을 좀 출렁이게 했었거든요.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좀 얄미운 존재일 것 같습니다. 장세가 좀 개선될 만하면 언제나 매기처럼 나타나서 다시 저희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긴장감을 잔뜩 고조시키는 그런 존재인데요. 시계바늘을 1년 전으로 돌려보면 이 블러드 총재가 말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보다는 훨씬 선제적이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이번에도 지금 현재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5.25% 정도는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지금 연준은 최근 이제 75bp를 다시 올려서 지금 연방 기준금리를 4.0으로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보면 최소한 125bp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된다. 이 부분은 시장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러드 총재가 시장을 잔뜩 긴장시켰던 부분은 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차트 한 장을 활용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차트에 제시된 금리 수준에서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 될 것 같으면 7%까지는 올라야 된다는 부분을 적시해 놨습니다. 시장이 이 부분을 보고 화들짝 놀래서 당시에 미국지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도 블러드 총재의 발언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놨었고요. 최소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멈췄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블러드 총재의 발언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러드 총재가 할 말을 했다. 적어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8% 수준을 넘어서 8% 수준 가까이 가고 있는 수준을 감안하면 실질금리 수준이 플러스 수준으로 전환하려면 당연히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넓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블러드 총재의 발언은 엄포에 불과하다. 틀린 부분이 있다. 저희들이 앞서서 많이 지적해왔던 부분을 바로 이제 월가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예전의 기준금리, 연방기금리하고 지금의 연방기금리를 단순 비교평가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 왜냐하면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차 대조표 축소, 이른바 양적 긴축이 가지고 오는 금리 인상 효과가 충분히 있다.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블러드 총재가 그 차트를 통해서 적시했던 7%라는 부분은 상당히 엄포인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이미 4%인 기준금리 수준도 6%에 가까운 그런 긴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일부 월가들의 주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동조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50bp면 충분하다. 또 75를 또 해야 된다. 이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것 같아요. 시장도 물론 엇갈리게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쪽으로 그 무게중심이 넘어가고 있나요? 네, 페드워치는 이미 50bp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백그라운드가 결국은 인플레 기대 심리를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시장이 지나치게 안도하는 부분을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bp 인상 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수전 콜린스 버스턴 연은 총재가 최근에 한 연설을 통해서
그 75bp 테이블이 여전히 인상안이 테이블 위에 있는데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연준의 속내인데요. 이처럼 그 시장이 좀 더 긴장하고 지켜봐야 된다. 시장이 안도하는 부분을 연준은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관리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인플레 기대 심리이고 이 기대 심리가 느슨해지는 걸 경계한다는 차원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을 끊임없이 흘리겠지만 여태까지 4차례에 걸쳐서 75bp를 인상한다는 긴축적이고 제약적인 효과는 이미 주택시장이나 중고차 시장 등을 비롯해서 실물 경제에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총재들도 이제는 속도 조절에 나서야 될 타이밍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50bp 정도에서 수렴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월가의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국의 10월 CPI가 발표된 이후로 증시가 좀 급반등을 보였었죠. 증시가 호조세를 이어갈 경우에 지난 잭슨 홀 미팅에서 연설했던 것처럼 연준이 매우 단호한 스탠스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도 좀 여쭤볼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연준이 관리하고 싶은 부분. 연준은 사실은 정시 랠리라든지 이런 정시 랠리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대심리, 인플레 기대심리 관리에 중점을 두는 기관인데요. 지금 이 7%대에 나온 CPI를 가지고 안도 랠리를 펼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는 저희 연준은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원로이사 연준 집행부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하는 원로이사가 포문을 열었었고요. 이어서 블러드 총재까지 나서서 지금 시장이 너무 연준에 맞서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에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될 텐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연준의 기조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매파적인 기조가 분명한 것 같고요. 시장이 다시 랠리를 펼칠 때는 잭슨은 말씀하신 것처럼 잭슨은 미팅 때처럼 아주 명시적인 그런 경고 메시지가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처럼 연준은 지금 시장에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시장도 좀 눈치를 보는 형국이고 더군다나 추수감사절 징검다리 연휴가 지금 다가오면서 뉴욕 증시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참, 이 그린스펀이나 버냉키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도 시장이 알아서 잘 따라갔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연준 이사들이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FOMC 의사록 공개되죠? 여기에 어떤 내용에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이미 FOMC 회의 결과는 지난번 제롬 파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블러드 총재를 비롯해서 아주 매파적인 기조를 고수하는 편이 있는가 하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처럼 이제는 속도 조절을 감안해야 된다. 긴축, 그러니까 양적 긴축 등을 감안하면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까지 감안을 하면 우리 이 연준의 그런 긴축적인 효과, 금리 인상 효과가 충분히 긴축적이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연준이 생각하는 최종 금리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를 좀 가늠해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지금 시장은 연준 의사록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둔 23일 이 장세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FTX 파산 이후로 코인베이스가 급락하는 등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가상자산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연쇄 도산 가능성까지도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예,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전문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종이 전문가라서 아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게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아는 전문가 차원에서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의 그런 본질적인 가치를 담보하는 그런 시니어리지, 그러니까 시니어리지라는 부분은 뭐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시니어리지는 결국은 블록체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자산의 그런 본질적인 가치는 블록체인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암호화폐는 이 블록체인을 채굴 하기 위한 그런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걸 마이닝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했던 게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은 대략 두 가지 수학적 원리가 근거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암호화를 담당하는 알고리즘인 SHA-256이고요. 하나는 블록 자체를 만드는 알고리즘인 머클트리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하는 개념은 우리 실생활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웹사이트 로그인할 때 적용되는 그런 수학적 원리이고요. 머클트리라는 부분은 일반인들이 조금 이야기는 복잡하다고 하는데 이 연산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수학적으로는 증명된 바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트리를 얼마나 빨리 연산하느냐에 따라서 블록체인이 품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스탠퍼드나 이쪽에 보면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만들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데이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현대판 엘도라도 혹은 노다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암호화폐가 이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비용인데 이걸 분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하고 코인이 분리돼서 코인 없이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시뇰리지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뇰리지를 뭐 없이 만들 수 있는 예가 있나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데이터 전문가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아이디, 전자지갑이 대표적으로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 없이 블록체인이 구현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빠진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통용되기 시작한다면 과연 가상화폐의 시뇰리지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전문가들의 그런 보다 좀 냉철한 성찰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 저기 FTX가 일본, 뭐 우리 한국, 다음에 홍콩 이런 아시아 쪽에서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한국이 규비율이 굉장히 높고 가장 높다 그러죠. 그런데 이 보상 절차 쪽에서 뭐 회생 가능성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한데 보상 절차 쪽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뭐 희망적인 소식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안타깝고 속상하게도 크게 뭐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파산 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빚이 최소 한 31억 달러에 이르고요. 근데 현금 잔고는 12억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좀 심각한 건 FTX의 파산재단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실사를 해보니 실제로 상당 규모의 자산이 도난 혹은 분실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챕터 11을 신청하기 직전에도 상당한 코인이 이체되거나 또 해킹당했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해킹을 당했는지, 이체를 했는지, 빼돌렸는지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관련한 자산의 그런 관리 상태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과거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엔론 사태를
그 관장했던 파산관제인 변호사가 이야기했을 또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엉망인 회사는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니까요. 한마디로 지금 제대로 된 그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던 그런 사이비 금융기관에 불과했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금융시장 거래도 다소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이후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벤트나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지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표는 이미 뭐 많이 나와 있고 지금 FOMC 뭐 의사록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텐데 전날 뉴욕 증시에서 좀 주목해야 될 움직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베스트 바이라는 그 소매업체의 주가가 급등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류업체인 그 아메리칸 이글 그리고 에크프롬비라는 그런 의류 그 젊은이들이 아주 선호하는 의류 브랜드의 주가가 장중에는 15에서 16%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의외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선행해서 10월달 소매 판매가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견인하고 있는 소비가 아직도 아주 견조하다, 탄탄하다는 부분을 이 주가가 웅변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또 저가형 백화점인 벌링턴이라는 그 매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할인 의류를 많이 파는 곳인데요. 이 벌링턴이 주가도 15%나 올랐습니다. 벌링턴 경영진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할인형 특가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그 부분은 이번 4분기 할리데이 시즌이라 그러는데요.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상당 부분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에 선 반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올해 연말까지 특히 소미업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은 상당한 호황을 누릴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